네, 2월 4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신 황유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얼굴이 밝아요. 밝나요? 아, 일단 머리 스타일부터가 뭔가 포마드 딱 2대8. 아니 원래 이랬는데? 아니야, 머리에 윤이 나고 있어 지금. 아이 참. 왁스를 아주 그나마 힘줘서 좀 딱 바른 느낌? 오늘 조금 시장이 빨간색이라서 그렇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신났어. 네. 오늘. 신났나요? 예. 근데 아직 뭐 빠진 거에 비하면 그럼요. 세발의 그죠. 그나마 더 안 빠진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뭔가 이제 위안이 돼. 그리고 그렇죠. 예.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까지는 2,400까지 나오고 이야기가 2,200 얘기 나오고 그러든가 막 불안하다가 이게 바닥 아니었어? 야, 이거 어저께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반대 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라.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마음이. 간사해 우리가. 그렇죠. 한 2주 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명절 전만 해도 뭐 2,400간에 2,300간에 한 번 더 투매가 더 나와야 되네 그런 말씀들 생각들 하셨었고 기사도 나왔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 테스트는 한번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닥 테스트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심리 지표들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뭐 지금의 반등이 찐 반등인지 또는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하나는 바닥 테스트에 또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칼에 또 하나 증거가 또 남았죠. 뭐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기억나세요? 혹시 고점에서 얼마 정도 빠져야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기억이 나나요? 안 나요. 10% 정도 빠지면 한 9에서 10% 정도 빠지면 일단은 단기 바닥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결제일 기준이니까 1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월 28일 날 결제된 거니까 이 금요일인 거죠. 금요일 날 결제된 게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건데 21조 6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1월 달 고점이 얼마였냐면 23조 8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니까 9% 정도 빠졌거든요. 9에서 1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또 한 이 정도 빠지니까 결국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27일이 최대치인데요. 그러니까 27일 날 급락이 나왔고 이날 반등하니까 시종잔고들이 이제 반등 이용해서 대규모 아침에 청산이 됐든 그날 반등을 이용해서 청산이 됐든지 간에 이 두 양일에 걸쳐서 아마 청산이 된 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월 달 요만큼 빠지는 동안 시종잔고가 또 10% 정도 빠지니까 일단은 반기 바닥에 신호가 나왔었고 신용잔고가 하락하면서 우리가 그 반등 타이밍을 잡는 거는 결제일 정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금 이틀 이렇게 급등해버리니까 그렇지. 사실 여기서 따라잡을 수는 없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틀 전 거니까 급반등 따라줄 수 없는데 결국은 거래량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급락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잖아요. 이건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뭐 크게 엄청 증가하지는 않네요. 이미 많이 박살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코스피 보면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서도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체감상으로는 이제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2,600포인트 이하가 우리가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PER이든 PBR이든 어쨌든 한번 흔히 말해서 우리가 비벼볼 수 있는 구간, 언더길 구간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2,700포인트대에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서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1차 바닥이다. 대부분의 금융 시스템이 정상이고 단순하게 금융 이제 긴축으로 인한 좀 발작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 하락이면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수치였다. 근데 거기서 기술적 지표, 심리적 지표, 그다음에 뭐 미국의 변동성 지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은 과매도 신호들을 가리켰었는데 후행적으로 결국은 볼 수 있었지만 또 결국은 이제 신용잔고가 지나고 보니까 또 이제 반대 바닥의 신호가 좀 됐었던 거고요. 근데 1월 달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냐면요. 제가 항상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이건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님 자료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의 자료인데 요때를 제가 계속 비교하거든요. 2018년 9월달, 10월달 보면 요때도 나스닥이 1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5% 정도 빠졌어요. 네, 어마어마했겠죠 그때도.
네, 이번이 사실 이번에는 2021년 7월부터 생각하면 20% 빠진 거긴 하지만 사실 단기 하락 정도로만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아니고 코스닥 코스피 월봉으로 보면 한 10 이것도 한 종가 기준으로는 15%. 15%. 네. 근데 저가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19% 빠졌으니까 거의 뭐 이때랑 뭐 이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의 하락이었던 거죠. 유사한 정도 수준의 하락이었고 2015년 5월이 긴축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였는데 이때도 뭐 중국 시장 하락하면서 했었고 이때는 이제 긴축에 대한 것보다는 중국 시장 급락에 대한 부분들과 연동이 있었고 지금과 가장 비슷한 거는 그때 기준금리 인상과 그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그랬던 부분들인데 요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 경로도 2018년 9월달, 10월달이면 2018년 11월, 12월 달이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 흐름하고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예, 긴축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이 이제 최정점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2018년을 좀 보면 그때도 급락 이후에 이때는 코로나 때고요. 예. 그리고 2018년 요때죠, 요때 급락 엄청 급락했고 요때가 11월, 요때가 12월 이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한 번 더 밀렸다가 연말이라 그리고 다시 결국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는 요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 횡보하고 상승인데 코로나처럼 급등을 해버리려면 결국 정책적인 지원이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연준이 그 양쪽 완화가 있었는데, 네,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 지금은 급락 이후에 시장이 적응하면서 회복하는 구간 그리고 이제 주도주를 탐색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이렇게 급락을 했고 아마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렇다고 이제 올라가다가 장기 평선 맞고 그 이후에 또 경기 변동이라든가 실적들을 보면서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오늘 그래도 좀 사지 않았어요? 사긴 샀지만 의미 있는 수량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아까 선물이 네. 거의 막판에 다 털어냈어요. 정리했네. 네, 그렇죠. 코스피에서 1,900억 정도면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코스닥에서는 제가 그때 한 2,500억대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비중을 크게 실는 구간도 아니고요. 선물도 그래도 당일에 이거 추이 보면 시간대별 보면 장중에 선물은 그래도 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3,000억 가깝게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까 2,500억 정도까지 네, 봤었는데 3,000억 정도. 3시 정도에 3,000억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3시 반 넘어가면서 다 확 줄여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방향성 매매보다는 그냥 이제 박스권 매매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유는 아직은 뭐 경기 그 긴축에 대한 변동성은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대외적인 이슈들,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조금 정점은 통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EPS 추정치가 선진국하고 신흥국 다 상관없이 다 조금씩 이제 바닥을 찍고 추정치들이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아직은 물음표 붙어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좀 적자가 좀 났죠. 수출이. 예, 2개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서 지금 쌍둥이 적자가 우려된다. 그런 멘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계속 발목을 잡고 환율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1,200원을 어제 좀 넘겼었죠. 근데 오늘 또 갑자기 훅 빠진 거 보면 이번에 적자가 과연 진짜 우리나라가 잘 못해서 살림살이를 잘 못 꾸며서 나온 적자냐 아니면 이번에 수입 품목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나온 적자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 이번에 무역 수지와 관련된 리포트들을 보면 좀 되게 말이 좀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이번 적자라고 해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괜찮다, 버텨볼 만하다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거는 좀 당분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코스피 장기 시계열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수출하고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고 적자를 냈다라는 거는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신호가 아니냐. 그래서 좀 조심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나마 그리고 3월 달까지는 또 코멘트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라서 우려스러운 부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달은 오늘 반등해서 뭐 좋지만 우리 한번 그때 1월 초에도 그랬지만 흥분금지 저는 여전히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는 2월 달의 매매 포인트는 3,000포인트에서 지금 2,600 찍고 이제 올라온 거니까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3,000포인트부터 2,600 하락폭이 400포인트잖아요. 거기에 절반이 200포인트 정도. 예. 그러니까 2,800포인트 정도가 그래서 2,800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 2,800 한 2, 30 정도. 아마 여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기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좀 내려올 거고 만나겠죠.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저항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일단은 대형주는 거기서 정리할 거고요. 오늘 그동안 많이 밀렸던 뭐 성장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땡큐라고 생각해요. 아주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게임주들 중에서 많이 오른 거 있고 생각보다 덜 오른 거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년의 성장주들은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면 뭐 위메이드 이런 거는 정말 고맙게 많이 올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났느냐? 오늘의 반등은 게임주 가지고 있는 베타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반등 폭입니다. 근데 뭐 21선 이후로 장악한 것도 아니고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실린 것도 아니고 회사의 내용이 엄청 바뀐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와서 고맙긴 한데 저는 뭐 그동안 위에서 물린 거 생각하면 큰 의미 없다 생각하고요. 오늘 컴투스 홀딩스 이런 거 보면 뭐 반등이 뭐 세게 나왔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컴투스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 주식들이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 좀 밀리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게임주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올해는 보수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요. 일단 오늘 좀 의외였던 게 결국 이제 오늘 오른 그 주식들이 그 메타버스로 이제 작년에 각광을 받았던 그 뭐 위메이드를 포함한 네. 그런 대장주들이니까 네. 기대감을 가지고 네. 있는 NFT에 대한 근데 이제 메타가 이제 그렇게 급락을 하고 많은 부분이 그 메타버스 관련된 비용으로 네. 돈을 까먹었다. 1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사업이다. 이게 확인돼서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섹터들에 상당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반대예요. 그렇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려서 한국 시장도 영향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장 초반에만 좀 변동성을 영향 받았고 다행히 미국 선물이 장중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와 아마존 덕분이죠. 아마존 덕분에 아마존하고 또 그 페이스북 때문에 그 같이 급락했던 그 스냅이라든가 핀터레스트 네. 이런 데들이 반등을 실적이 했었고, 좋으면서 같이 확 그죠. 지금 미국 대형주들도 거의 뭐 개별주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얼마 2천억 달러가 날아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2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씁쓸하게 우리보다는 그 사람이 더 씁쓸하겠죠.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주커버그야 뭐 의미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소결하면 오늘의 전반적인 반등은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수급으로 계산된 거 없고 대외적인 지표 바뀐 거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없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늘 장중에 좀 몇 개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빨간색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하고 북미인데요. 이제 확실히 미국이 반으로 줄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사실 그 12월 초에 오미크론 전염력이 강하다 대신에 요거 조금만 버텨내면 사실 뭐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정점을 찍고 이제 좀 확진자가 이제 미국은 피크아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이 있고 지금 라틴 아메리카도 고점 찍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아직 이게 꺾인 건지까지는 뭐 아직 좀 수치 좀 약하긴 하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방역 패스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2년 만에 계절 적감으로 전환 검토하겠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코로나 감기라고 이제 조금 성급하신 분들은 코로나 감기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워낙에 치명률은 낮고 전염력은 높으니까. 혹시 주변에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야기는 들었죠. 네,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친한 친구들도 이제 감염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은 다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이제 한 1, 2주 자가격리하고 자연스럽게 또 출근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였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요 뉴스도 나왔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소주 출고가 인상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하이트 진로가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다행히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9%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9% 올랐다는 거는 거래량이 쫙 네, 그죠. 들어왔네. 제가 기다리던 거. 네, 제가 기다리던 차라리 이런 게 나와주면 진짜 반등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물려있는 분이든 또는 신규로 매수를 하든 분이든 간에 이제 그 좀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볼 수 있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만의 문제였냐? 하이트 진로가 저 이슈만 가지고 올랐느냐? 인상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종목들은 이제 판가로 전이한 종목들은 이미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종목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개별 이슈로 움직였냐라고 봤는데 그게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 기사를 말씀드렸던 건데 요 기사 때문인지는 몰라도 리오프닝 주 그렇죠. 전체가 움직였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섹터가. 싶었어요. 네. 오늘 제가 입이 자꾸 꼬이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보면 흥분해서 우리 보고 흥분하지 아니요. 말라면서 황 팀장이 흥분하신 아니 것 그렇지 같은데.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차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다이스도 꽤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도 오늘 그래도 바닥에서 좀 상승을 야, 크게 많이 했고, 올랐네. 그다음에 제주항공도 오늘 많이 올랐고. 근데 보면 아직은 역배열을 아직 벗어나기는 좀 힘든. 그렇죠. 네, 아직은 어쨌든 구간이야. 다 저항선에 다 윗꼬리죠. 걸쳐져 그렇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기 저항에 맞으면 일단은 거기 물량을 한 번씩은 소화를 해야 돼요. 대신에 다음에 뚫을 때는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저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또 대명 소너 시즌 뭐 이런 것도 오늘 좀 장중에 급등했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주식들이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하이트 진로는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몰라도 저처럼 소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당장 내일 가서 소주 한 박스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또 부인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뭐 부인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이제 저울질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 요즘은 일단은 기사 한 번 나오면 다 대표적 다 사실무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에 저는 좀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1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검토한 바 없다. 소주 가격 제가 못 인상 봤어요. 검토한 바 없다. 없다라고 그럼 해도 이것도 저는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샀던 사람들이 또 월요일 날 다 파는 거 아니에요? 또 내려가는 당연히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근데 이 물량은 근데 저는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일단은 한번 기사 내고 요즘 다 사실 무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국에 있는 무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자주 거론된다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롯데 칠성음료도 한 8% 올랐고 다 올랐죠. 무학도 한 네, 6.3 뭐 다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다 리오프닝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개별 이슈보다는 리오프닝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은 또 작년 이제 델타 변이 등장하기 전 그 느낌으로 또 갈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 한 8월 9월이었나요? 그때 다시 또 뭐였죠? 위드 코로나 전환 직전에 그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빵 터지면 또 혹시나 또 잘못된 또 뭔가 나오면 또 훅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변수는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겠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부터도 이제 계절 독감화 할 것이냐에 그렇죠. 네.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은 미국 같은 선진국 이미 네. 유럽은 다 그렇게 네. 했고 이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그렇죠.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을 테니 결국은 이제까지의 모든 우리 이 모든 문제는 인플레이션. 근데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은 결국 공급단에서의 맞습니다. 예. 사람이 공장을 제대로 그런 못 돌리는 부분이죠. 예.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제가 지금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확진자 수가 피크가 이제 가면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도
그 인플레를 잡으려고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확진자가 감소가 되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공급난이나 물류난들이 해소가 되겠죠. 활동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 압력이 둔화가 되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세기들이 지금보다 더 루즈해질 더 좀 약간 더 비둘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논리가 과연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지만 또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언제 그랬냐에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그런 논리가 일단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들이 올랐다.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과 비슷한 경로로 예상을 하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때 주봉으로 보면 이때고 2018년 요때죠. 요때 이후에 그냥 안정화되는 흐름 나왔고 요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훅 밀렸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정도의 흐름이 좀 올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나올지 다시 올 돌파하고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로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또 때마침 또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나 라파엘 보스틱 이런 분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항상 매파적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에 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나스닥이 한 9% 상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을 붙여줬던 코멘트들인데 연준 위원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준의 목표는 사실 뭐 물가 안정이랑 고용이라고는 합니다. 뭐 주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렇긴 하는데 이번 주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절이었으면 충분히 뭐 아울렛에 가서 쇼핑도 할 수 있었고 소비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선뜻 돈을 못 쓰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쓸 돈도 있고 한데 현금도 있고 한데 못 쓰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에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심지어 위축되는 거죠. 근데 금융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미국이나 유럽들을 보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연준에서는 금융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경 쓸 거라고 봅니다. 쓰죠. 네. 쓸 수밖에 없죠. 네, 쓸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달래기 멘트들이 거잖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슬슬 또 달래기 해가지고 또 안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거품 가지 않게, 너무 과매도 가지 않게 딱 그 코멘트들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금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주식시장이 또 오버해서 또 올라가 버리면 또 갑자기 강경한 발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2월달, 3월달까지는 금리가 인상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월까지는 계속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내용이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주식에 100% 지르느냐? 뭐 다행히 이번 주 말경에 주식을 다 밀어 넣어서 지금 수익을 향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베스트고요. 바닥에서 잘 사신 건데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봐야 그렇죠. 바닥이니까 그거를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못 맞추고 다만 합리적으로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걸 이제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러면 하긴 지금 네. 요 앞전에 세종대 그 김대중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연준은 어쨌든 로드맵으로 올해 1%라는 금리 인상을 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막말로 0.5%씩 올리든 0.25씩 올리든 일단 1% 올라가는 거 확정 짓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게 시장이 이거는 너무 오버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빨리 한번 해라. 0.5든 0.25든 빨리 하고 불확실성 한번 걷어내자. 그래야 시장이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인다. 예. 그래서 진짜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증시가 그때서부터 미국 증시도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네. 않겠냐라고들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정작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하기 직전에 난리를 치지 정작 테이퍼링 시작합니다라고 발표한 날 지난번 테이퍼링 할 때도 그랬잖아요. 2배 한다고 해도 그렇죠. 꼼짝 시장에서 아무런 반응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이 난리 부르스를 치면 정작 금리 인상해도 시장에서는 별 반응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그거와 연관된 변동성은 나왔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종목 리밸런싱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해서 다음 주도주가 뭔지 나왔을 때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전문가들도 어려운 영역인데 이 주린이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 아니, 뭐 왜 못해요? 작년에 2차 전지도 하고 게임주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아니 우리 저 PD 보니까 그 저 오늘 그 위메이드 7% 네. 8% 오르고 있을 때 거기 뛰어 들어가 가지고 15% 뭐 먹더라고. 그거는 뭐 굉장한 강심장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투자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강심장인 것 같아요. 원래 주식은 배팅력이니까. 아니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갈만한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네. 이제 결국 이번 그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들이 결국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전서부터 좀 잘 지켜왔던 것들이 갈 것이냐? 왜냐면 이전에 강했던 게 예상대로 이 오늘 이렇게 우리 저 낙폭과 대주들이 올라올 네, 때 보니까 그렇죠. 다 네. 좀 빌빌거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일단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리오프닝주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야 될지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네.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이거는 변수가 아직 또 있죠, 사실. 코로나 변수는 아직 있는 거라서 확신은 못하지만 이거는 제가 뭐 하이트질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할 거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계속 사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 사도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오늘 진단키트주들 보면 사실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되게 좀 속 쓰였을 하루입니다. 사실 그렇죠. 확진자 수가 2만 명 넘어가고 뭐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예를 대표적으로 오늘 휴마시스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알 수 없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리라는 게 스티바슨서도 그렇고. 정말 네.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네, 되게 매직 무섭죠. 단어인 것 같아요. 마법의 단어. 이런 부분들 당분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진단키트, 코로나 직접적인 관련주들하고 리오프닝주.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진단키트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오늘 많이 올랐던 애들은 또 빠질 거고 그런 뭔가 풍선 효과로 인한 작업들이 계속 2월 달은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들 보면 아직 신고가를 뭔가 확실하게 내기보다는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희미하다고 봐서 저는 지금 주식 100%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일단 오늘 2,750 정도 딱 50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끝나서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시장이 좀 반등이 더 나와서 2,800포인트 언저리 간다. 라고 하면 저는 좀 기계적으로 대형주들은 다 쳐낼 생각입니다. 네, 100%? 아니요. 그냥 기본 그러니까 실적 좋은 이거를 것들은. 우리가 좀 정리를 네. 해드려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현금화 한다 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파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30%가 네. 됐든 50%가 됐든 이걸 매도하는 그게 거죠, 중요한 것 일부분을.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요 다음 질문이랑 좀 연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월 달은 어쩔 수 없이 실적이라는 단어, 실적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고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가장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댈 수 있는 단어는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종목들은 뭐 대형주, 중성주 상관없이 그냥 완전 그냥 가차없이 갈리는 부분이고 좋다라고 하면 싹 쏠리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BH 어제 실적 좋게 발표한 BH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주식은 거의 1월 달 이전 주가를 다 회복을 했어요 벌써. 그죠?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올해 실적도 좋고 지금 4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 예상 실적들이 추정치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아마 빨리 회복할 거라고 봐요. 빨리 회복할 거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2,800포인트 갔을 때 이제
2800에서 좀 쳐냈다라고 하면 다시 현금화 했을 때 다시 좀 빠져서 다시 재매수를 할 때는 그런 종목들로 매수를 해야죠.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앞으로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라고 봐요. 네, 대표적으로 뭐 기판이나 오늘은 뭐 좀 반도체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8년, 2019년대 그때도 강했던 종목들은 결국 반도체였거든요. 실적주들. 그러니까 올해도 여전히 반도체 주식들이고 오늘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좋은 모습 보였던 것처럼 반도체 바닥 턴에 대한 이야기 또 솔솔 나오고 있죠. 뭐 이게 빅사이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 기대되는 것들은 반도체가 여전히 지금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카메라 관련 주식들 그리고 갤럭시 22 언팩과 관련된 뭐 일시 모멘텀들 있는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주식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 특히 성장주들,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3년이나 4년치 미리 땡겨서 이미 작년에 한 번씩 반영했던 종목들은 저는 어쨌든 뭐 그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굳이 낮은 확률에 저는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를 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런 관점인 거죠. 뭐 단타하거나 뭐 단기 구간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뭐 방송에서 뭐 리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단기 반등 나와서 틀렸다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주, 성장주, 대형주 이렇게 크게 나눠보는데 결국은 또 성장주예요. 분명히 여기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성장 주식들은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성장주의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저도 이거 여러 번 반복한 것 같긴 한데 과연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무슨 그래요 위메이드 이게 뭔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이거냐 아니면 이제까지 좀 매출이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도 PSR 좀 높아도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래서 바이오주도 거기 포함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어떤 쪽이냐 돈을 못 보는 성장주는 이제 끝난 거냐 그렇죠. 네. 대부분의 예상처럼 이게 이제 제일 민감한 화제죠. 그렇죠. 돈을 못 버는 성장주 중에서 안 오른 거는 괜찮다고 봐요. 안 오른 거. 네, 오히려 안 오른 거. 혹은 올랐는데 지금 반토막 난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랐다가 반토막 난 거는 안 봐야죠. 네, 저는 그래요? 아예 시세가 한 번도 안 났어야 된다. 작년에 뭐 큰 시세 나온 것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 종목들은 저는 올해는 별로 가져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주도주들. 네, 저는 이건 한국 통계치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새로운 주도주 지금은 모르겠어요. 대신에 후보군들은 말씀드렸잖아요. 파운드리나 자율주행이나 폴더블 그다음에 또 뭐였죠? 플러스 바이오 몇 개, 그다음에 뭐 관련 이런 주식들인데 아직 뭐 우주항공 뭐 이쪽들인데 걔네들이 주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보군인 거죠. 근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뭔가 주도주가 느낌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도주가 군이 분명히 형성될 겁니다. 그때는 사야죠. 그때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은 모든 종목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모르는 희미한 거고 시장에서 알려줄 거예요. 네, 시장에서 알려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도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 하셨는데 아니, 매도했다고 안녕 바이바이가 아니라 그치 가지고 있는 거에 네. 몇 프로 정도? 아니 또 30% 잘라낼 거다. 저는 다 이제 그렇게 전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해서 잘라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제가 올해는 되게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결국은 이게 지금 많이 밀렸다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갤럭시 S22가 다음 주에 오픈하고 이제 언팩하고 그리고 올해 대표적으로 성과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올해는 분명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어제 여기 고점 저항 맞은 저항 근처니까 또 맞고 내려왔잖아요.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여기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매도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사는 구간. 그러니까 2,700에서 2,800 사이를 단기 좀 마디라고 보고 좀 더 크게 본다면 2,600인데 좀 위에 2,800 슈팅 나오면 팔았다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다시 사고. 근데 올해 2022년 성장치가 2021년 성장치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거나
올해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다. 리포트도 별로 신통치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다 하면 그런 애들을 좀 줄여야죠. 그런 애들은 그런 대형주들은 바이바이. 대신에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비중 있게 실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근데 이거 못하겠으면 뭐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도 이거 모타를 팔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근데 참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르고 지금 약간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것도 참 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카메라 모듈의 어떤 네. 그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미 많이 올랐다. 네, LG노텍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애플 얼마나 더 오르겠느냐. 그죠. 근데 지금 더블 정도 올랐는데 더블 20만 원을 바닥이라고 하면 이제 한 2배 정도 하고 올랐거든요. 2배 정도 올랐는데 LG노텍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이 올해 이제 아이폰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의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 또 거기도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좀 중장기 계획으로는 애플카까지 있습니다. 근데 LG노텍이 애플카부터 메타버스 기기 그다음에 뭐 아이폰 뭐 맥북부터 시작해서 쭉 전체적으로 다 수혜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비전을 애플이 공유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여기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더 갈 수 있지만 더 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못 사면 만약에 40만 원 넘어가면 또 못 삽니다. 그냥 그 성적서 보고 가는 실적 보고 하면 그 성적서 보고 사는 거죠. 근데 분명히 또 기회는 올 거라고 봐요. 올 거라고 보는데 대표님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혹자가 이제 머니톡에서는 발언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함정이 빠져. 네. 다 우리의 발언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질문들이 많다. 근데 이 정도 보고 대응 일단 하고 있어요. 이 정도. 33만 원 정도, 33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 언저리 오면 오늘 저점이 딱 여기 딱 찍긴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만 지켜낸다라고 하면 대신에 후행적으로 보면 여기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라인이 되게 길어요. 여기거든요. 27만 5천 딱 여기 절반 되돌림인데 여기까지 빠지면 사실 고점에서 30%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도력을 잃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 중이라고 보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좋은 주식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딩은 그럴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괜찮다 얘기를 하면 이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어쨌든 거기가 고점인데 손절을 못 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꺾이거나 조정을 받거나 하면 다 물려버리는. 네. 근데 또 문제는 조정이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이렇게 횡보하는 조정이 아니라 급격하게 계속 그죠. 하락하는 가격 조정이 나오다 나왔죠. 보니 네. 그러니까 다 그냥 크게 물려가지고 그냥 옴짝달싹을 못한단 말이죠. 지금은 주식을 뭐 보유하는 구간이라고 봐요. 일단은 지금 무조건 어떤 주식이 됐든 작년에 많이 올랐든 못 올랐든 소위 잡주든 우량주든지 간에 지금은 일단 주식을 보유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다시 또 2,800포인트 언제 또 넘어가고 하면 또 다시 뭐 3,000포인트를 탈환 한 해 만에 그런 기사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현실적으로 거기를 터치를 해보려면 뭔가 이제 강한 수급, 큰 손들의 수급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뭔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일단 선결 조건이에요. 일단은 선결 조건이라 모든 건 다 수급이 우선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뭔가를 산다는 거는 뭔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사겠죠. 그렇죠.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나가서 봤더니 결국 작년에도 우리나라 실적 피크아웃 논란 후행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나서 보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사 들어와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래서 외국인들이 샀구나 그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나치게 너무 외국인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입김이 센 시장입니다. 이거를 그렇죠. 인정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고 일단 선물 파생 시장서부터 그럼요. 완전히 예. 장악하고 있으니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3월달, 4월달부터는 공매도 전면 호영에 대한 사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선진 시장 들어가려면 조건이 외화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랑 이제 공매도도 완전하게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근데 그런 이 부분들이 부분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저 이창훈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 이걸 얘기할 필요 없다는 없죠. 거라. 네, 없죠. 그냥 MSCI하고 협상하면서 그쪽에서 조건으로 내밀면 그때 뭐 가서 이제 들어주면. 검토하면서 하면 네.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해줄 필요가 필요 없는데 없죠.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 통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지 간에 특별하게 외국인 수급이 잡히지는 않는다. 다만 일단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이미 이제 통과를 했다. 대신에 저평가라고 해서 바닥이라고 해서 그게 V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해도 완만한 횡보 후 완만한 그죠. 상승 정도를 생각하지 그죠. 코로나 이후처럼 네, 그렇게는, 급반등을 저도 못할 이번에는 거다. 그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그런 지역 무역분 뭐 전쟁이든 뭐든 도발이 있어서 한번 시장이 확 밀리면 그거는 V자 반등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지금 주도주를 찾는 과정, 2월달, 3월달까지는 찾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일단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합당하다고.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네, 그럼요. 예, 지금 또 며칠 올랐다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기대감. 그렇죠. 그럼 이제 어려울 때 가졌던 생각이 또 싹 또 바뀌기 또 시작하거든. 사라지죠. 예. 요렇게 하고 세웠던 계획들이 이제 괜찮아지나? 그럼 일단 놔둬볼까? 네. 이러면서 다시 또 흐지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연휴 때 했던 것처럼 총잔고 기준으로 종목의 손실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주식 자산을 매도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자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통해서 총 자산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작업은 2월달, 3월달 중에 이제 해야죠.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려면 이게 혼자서 주린이들이 집안에서 앉아가지고 뉴스 보면서 혼자 고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죠?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 맞을 경우도 많아요. 네. 안 맞는 경우도 많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점쟁이도 못 맞추는데 신이 아닌 이상 못 맞추지. 대신 어쨌든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추리하고 그죠?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근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우리가 그래야 그런 같이 좀 사고의 이 그죠. 폭이 좀 넓어질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황 팀장님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그렇게 솔직하게 그냥 지금의 현상에서 생각나는 것들 이야기하고 틀리면 틀린 대로 왜 틀려졌는지 나중에 같이 또 그죠. 이야기하고 이유도. 알겠습니다. 예. 이러면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 주린이들 지금 네. 심리가 어떠냐면은 이제 된통 당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내 본전만 와봐라. 나 이제 주식 안 그죠. 한다. 내 이게 네. 마음고생하고 이게 뭐냐 이게. 네. 이런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그죠. 있단 말이죠. 혹은 본전 조금만 손실이 좀 많이 줄면 돼도 손실이 이제 조금만 팔고 많이 다 돼도 치우겠다. 나가겠다. 자, 이러한 생각 그죠. 어떻게 맞는 걸까요? 근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만두기엔? 억울하지. 억울하지 않아요. 냈는데. 수업료를 낸 것도 있고 작년에 그 화려한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작년 12월 올해 1월까지 해서 많은 분들을 많이 이제 토해냈을 텐데 그대로 해서 올해 또 하면 됩니다. 네, 올해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발각질에서 사가지고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관성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가는 주식은 고점 신호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싼 고점도 만드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 신호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내려올 때 분명히 바닥 신호가 나왔는데 그 하락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양극단인데 그거는 솔직히 맞추기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특히나 뭐 2차 전지나 다른 뭐 주도주로 인해서 큰 수익, 뭐 단기간에 뭐 2배든 3배든 냈던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올해 또 그런 종목들 또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장밋빛 전망에서 잘 팔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느끼셨을 거고, 이제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는 것도 느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지금 지수대에서 주식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조금 늦기도 늦었고 기회를 좀 많이 차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 직원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당연하죠. 고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저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증권사를 입사한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출근하기가 싫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증권사에 입사하지 않았으면 전업투자자가 됐을 겁니다. 오히려 전업투자자로 했으면 더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입사를 해서 하니까 일단 보고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뭔가 합리적인 의견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논리에 갇힌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주식 증권사 직원이라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고 그만둬도 늦지 않는다. 네, 보고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전에 아니 근데 보고 그만둬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네. 뭘까? 그러니까 3월 달에 상황이 어땠을 때 그만둬도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어떤 저는 이게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이제 지금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실적 장세가 나와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구간 그 중 구간인데 이 자료네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표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났네. 어쨌든 지금 이제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종목들 더 압축해서 움직일 건데 그거를 확인하고 조금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분명히 지금 보면 실적 충분히 잘 내는 구간도 있고 기업의 이익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밀어내는 분명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로 매매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남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 통계를 보면 11월에 시작해서 5월 달까지만 주식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 강한국 저자님인가요? 그분 책을 보면 또 나와 있고 사실 좀 놀랐던 게 저도 사실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상반기에는 할 만하고 하반기에는 항상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된통 당했던 시기가 8월 달, 10월 달 요거 때예요. 그리고 항상 재밌었던 시기가 2, 3, 4월, 1, 2, 3, 4월 정도까지가 항상 재밌었고 근데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해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더라도 상반기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9일 날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또 많은 정책들도 쏟아져 나올 거고 연초에는 뭔가 강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때쯤 되면 글로벌 증시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좀 진정되고 그다음에 뭐 공급난도 좀 해소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주식들도 좀 해소되고 반도체도 좀 해소되고 올해 스마트폰도 작년에 재고 조정이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 판매량도 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은 소식들이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니지만 반도체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싸게 거래되는 좋은 주식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본전되면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상반기까지만 하고 그때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장이 문제일까? 그러니까 투자가 문제일까? 내가 한 그 투자법 이게 문제일까?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LG화학이나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서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돼라고 그렇죠. 하실 수도 네. 있는데 뭐 그런 분이야 그러면 미국장 하시면 되죠. 그죠. 결국은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지 않냐. 그죠. 금리는 어차피 낮으니. 네. 1% 돼도 그래도 이거 2% 마찬가지예요. 돼도. 2% 돼도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거를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어려울 때의 느낌으로는 이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주거든. 그리고 그렇죠. 속상하고 마음의 병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형주들 쫙 위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이제 여름쯤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하면 아직 회복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8, 90만 원 했던 게 지금 이제 겨우 찔끔 올라와가지고 이제 70만 원 정도니까. 근데 뭐 이 주식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은 지금은 한번 여름에 대공세를 한번 예상해봐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변수는 아직은 좀 당연히 남아있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고 이제 좀 사실 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중국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돈을 풀고 네, 양쪽 풀고 완화를 있고, 하고 있으니. 네, 그렇죠. 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중국에 대한 중국 뉴스들을 계속 좀 저는 이제 올해는 좀 관심 갖고 많이 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화학주들. 이번에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도 되게 많이,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네, 수입도 많이 늘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늘었던 게, 외국도 당연히 수입 단가가 높아서 우리나라 적자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거 품목 수입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출 단가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화학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지금 효성-TNC나 LG화학도 그런 관점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부분 빼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순수 그냥 전통의 화학주로 봐도 이제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되게 좋은 가격으로 봐요. 근데 오늘 보면 대표적으로 송원산업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화학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러게. 네, 송원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휴캠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많이 밀렸던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효성-TNC 이런 주식들, 효성그룹주들은 화학주들은 이제 한번 또 해볼 만한 구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화학주들 되게 엄청 장기 투자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너무 밀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금 버티는 구간 또는 추가 매수도 해도 되는 구간, 단기 매매해도 되는 구간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화학주 얘기하다 보면 네. 결국은 또 가치주, 성장주 요 그렇죠. 또 큰 틀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네. 있는 게 이게 또 이게 그렇죠. 마지막 불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하실 저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은 결국은 성장주라고 해요. 저는 결국은 성장주고 화학주는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지금 여기서 팔 수 있느냐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버티는 거고 일단은 지금은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다 단기 관점으로만 또는 그냥 관망의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 그 기업 결국 이런 투자자들이 자꾸 늘어나야 또 주식시장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쉬워지는 거고 전체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각 주체들이 책임감과 이런 걸 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다시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분사를 해가면서 네. 분할상장 계열사 상장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을 좀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삼성전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삼성전기도 지금 나온 뉴스 보니까 장덕현 대표가 자사주 2,000주를 17만 2천 원에 장내 매수했다. 네. 뭐 액수로 3억 4천, 3억 5천이니까 얼마 안 네. 되지만 월급쟁이 사장으로서는 그렇죠. 또 나름대로 그렇죠. 보인 큰 거니까 금액이죠. 네, 그렇죠. 이러한 노력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해로 상장들 많이 했잖아요. 만도, 네,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러면서 좀 약간 덩치만 커지고 지금 사실 주당 순이익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시총만 커지고 EPS는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이제 한 단계 낮아진 건데 이제 올해는 이제 EPS 성장률이 되게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하는 거,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보다 EPS 성장률을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체 코스피도 EPS 성장률이 확실한 반등을 좀 보여줘야 지수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종목들도 EPS 성장률이 확실하게 도는 것들 요거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또 장표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보면 이것도 이재만 연구원님 자료인데요. 영업이익률도 상승하지만 영업이익보다 EPS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있고 LG전자 전기, 글로비스, 뭐 DB하이텍, 뭐 한솔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인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특히 시가총액 5천억 이하 종목들, 특히 반도체 섹터들 소부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하시면 시장 힘들어도 또 대피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하시면 실적이 좋고 좀 계속 좋은 종목들은 물리더라도 이번에 빨리 올라가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너무 너무 개별주로 가시면 특히 지금 진단키트는 말 그대로 개별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섹터가 좋아야 된다. 섹터가 돼야 돼요. 네. 섹터가 돼야 종목도 되고 섹터가 돼야 모든 기법이 다 먹힙니다. 섹터가 안 되면 어떤 기법을 다 가져다 붙여도 아무리 진짜 몇 천만 원짜리 돈을 주고 배워 기법도 다 안 먹힙니다. 이거는 제 돈을 녹여가면서 배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별주들을 많이 조금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지금 시즌이면 사실 어제도 그 대선 정책 토론회가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면 대선 관련주들이 날뛰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건설주는 건설주들은 올랐죠. 근데 뭐 그건 이제 정책주기도 하고, 근데 뭐 누구나 당연히 근데 오늘은 뭐 어차피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 원전주도 많이 좀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인맥주도 난리 쳐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주도 난리 쳐야 되는데 사실 좀 상대적으로 희미한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날뛰면 다른 주식들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아니 질적으로 그게 투자자들이 그런 주식을 안 봐야지. 네, 안 봐야 정상인데 뭐 그냥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급등하고 뭐 그런 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옛날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당연하고 보고 오히려 이제 정책주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대표적 건설주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 이후가 지나고 나면 뭔가 FOMC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서 딱 안개 거치듯이 딱 한 번에 거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3월 정도에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1월 달에 멘탈 타격 입으신 거 좀 약간 추스르고 이제 조금 재정비하고 현금도 좀 마련하고 그동안에 손절을 왜 못했을까 또는 내가 왜 매매를 뭘 잘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기를 2월 달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에 대공세를 준비. 호흡을 길게 샀을 때부터 이유가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카카오를 저 위에서 사셨던 분들, 카카오 뭐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약간 기업의 질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해도 이렇게 밀려버리면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분할 매수 한다고 해도. 답답하지. 네. 이게 과연 내가 산 가격 이상이 네. 될 수 있을까? 네, 그죠. 내가 최초에 산 투자 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실 훼손이 됐죠. 예, 이제 분할 성장하고 기업 가치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내가 가지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들의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 투자는 여전히 할 만한 종목들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이게 종목 교체와 관련해서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좋아지는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의 모습이 이제 나올 때 네. 그쪽으로 갈아타야 네, 되잖아요. 네. 그 섹터 내에 또 대장주로.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한 섹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네. 그 전 종목이 며칠 정도 올라야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물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나마 좀 이렇게 앞을 이렇게 좀 이렇게 헤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주 신고가
저는 4주 신고가로 봅니다. 4주 신고가로. 네, 4주 신고가로 보는 거고요. 근데 그 얘기는 네. 4주 동안은 그러니까 4주 이내에 가장 높은 가격이 그죠? 올라오면 네. 오늘 보면 이제 지금은 제가 왜 희미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급락 이후에 되돌림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진짜 찐 반등인지 이게 향후 주도주가 될 반등인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미 오늘 안에 4주라는 건 한 달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한 달의 기간이고 4주 신고가가 났다는 건 대부분 21선 위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4주가 이제 20일이니까. 4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 보면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걸 아직 신고가라고 보기 사실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애매하고 요거는 좀 약간 검색이 잘못된 것 같네요. 4주 신고가가 아닌데. 참 요거는 제가 요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요. 힌트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러프하게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라서 좀 그렇고요. 이거 4주 신고가들 보면 잠깐 이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좀 약간 중복으로 나오게 한 거라서 한번 볼까? 이런 이제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제 사실 개별주의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 섹터가 일단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로봇주들도 사실 흐름은 좋았었고 그다음에 보면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다 작은 종목들이에요. 다 작은 종목들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매일 봐요, 매일. 인터플렉스 같은 게 이제 요런 게 조금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 요게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이거 신고가 하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더 계속 쭉쭉쭉 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힌트를 보는 거죠. 근데 봤는데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거나 또는 성장률이 좋게 나오거나 또는 비싸더라도 이게 향후에 싸질 수 있는 종목이냐. 저는 오히려 높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LNF를 대표적으로 보면 자, LNF가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적자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보면 이제 2019년 적자였잖아요. 2020년도에 10억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진짜 신시 상승하는 건 여기 구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구간에 나왔고 실적은 2023년, 24년치 성장률을 땡겨서 갖고 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고 이 구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주식시장 실적에서 가장 영원한 테마는 턴어라운드잖아요. 그렇죠. 턴어라운드 하고 그 기업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섹터나 그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골프존 같은 개별주 단에서는 골프존, 그다음에 작년에 아프리카 TV가 그랬었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비움이나 LNF가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 이 구간에 찾아야 돼요. 이 구간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로봇 주식들, 예를 들어 T로보틱스 보면 이 종목도 이제 로봇주들도 오늘 보면 다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보면 상승률은 에브리봇이나 뭐 로보로보나 뭐 다 흐름이 좋았지만 지금 사실 리포트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종목 T로보틱스거든요. T로보틱스 보면 작년에 올해 적자였고요. 작년에 일시적으로 적자였고, 21년. 네, 그리고 22년 올해 흑자 납니다. 흑자 나고 내년에 더 좋아지죠. 그리고 내후년에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로봇 주식들 중에서도 좀 주도주가 될 수 있겠죠. 결국은 로봇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주식들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려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진 않아요. 당장의 실적이. 당장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도주들은. 기대감. 네, 기대감이 더 커요. 근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그만큼 이슈가 좀 그럼요. 불어준다는 합리적으로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지금의 적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뭔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인대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우가 있고 B라는 배우가 있으면 누구는 A라는 배우가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는 못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누군가가 다 이 사람은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아닌 시장이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거를 되게 종조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시장의 의견과 내 의견이 일치를 하면 일단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비중을 많이 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일치를 한 상태인데 시장도 그렇게 같이 바라봐 줬을 때 이제 텐베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대박이 거기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황 팀장님은 그 주도주를 그러한 조건으로 찾는다. 네. 일단 4주 신고가를 내면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이나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그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기업들이 스토리. 여러 개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섹터가 네.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가운데서 찾으신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도 검색해 보면 그 관련 리포트들이 산업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산업 자체에 대한 네, 전망 긍정적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달, 5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작년 하반기에 가장 핫했던 게 NFT였잖아요. 그렇게 NFT 관련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했던 게 뭐냐면 되게 무시했어요. NFT 뭔데 이거 뭐 모르겠어 하고 그냥 되게 넘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차 해서 보니까 상방에 나왔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 제가 매일 아침마다 검색을 하는 게 전날 나왔던 산업 리포트 굵직한 거 50장, 100장짜리 나온 거 있나 하고 전날 장 마감하면 그날 사주 신고가는 뭔가 그거 요 작업은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합니다. 아 지난 일주일 안 했어요. 사주 신고가가 없어서 안 봐도 뻔해서 자백을 하고 없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 팀장님만이 아니라 여기 오시는 많은 전문가들 여기에서 뭔가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들이 어떤 그 목적, 그러니까 주도주가 됐든 오를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또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거에 자꾸 집중을 하시면서 그거와 함께 나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가장 쉬운 게 그래서 뭐 사라고 그래서 언제 팔라고 그리고 너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 이런 거. 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습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되게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그러게. 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그래도 오늘은 오늘 시장이 좀 올랐으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좀 뭔가 말이 입에 꼬이고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말 꼬였네. 다음에는 더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을 그럼 더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쉬시면서 다음 주 장을 한번 또 기대해 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